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해야 한다는 정부. 결국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사유 중 사실로 확인됐다 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로 보입니다. 내란 음모 사건 초기 언론의 몰아치기 보도와 함께 조성됐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정적이던 여론도 정부가 너무한다는 쪽으로 기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최소한의 명분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청구안이 의결된 점을 지적하셨더군요. 네.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인데요. 이 사건은 정부가 바라보기에 진보당이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고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정부의 시선에서는 헌법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헌법을 지켜야 돼, 수호해야 돼 제1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위헌 정당 제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토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고 그것도 전자결제로 처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직무유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헌법은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두고 이 국무회의에서 뭔가 중대한 국사 문제는 토론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일종의 수직적인 권력 분립의 한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강요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들로 하여금 토론을 시킴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또는 생각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더불어서 결정해라는 그런 헌법의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석도 하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위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법무부가 밝힌 해산 청구 사유들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네, 청구서는 아직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봤었거든요. 네. 네. 그 가운데 좀, 그나마 이해가 된다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틀에서 비춰본다면은 거의 이유가 없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의 편견에 기한 그런 제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 위헌 정당 제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데요. 네. 5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에 독일에서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25건이 있었고요. 네. 스페인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있었군요. 네. 네. 대체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건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항시적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정치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네.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대충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에 덧붙여서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비례성을 진수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건들이 법무부에서 제시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심판 청구 이유라고 제시되어 있는 사유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문제가 대부분의 그 사안들이 그 이유가 그 RO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RO라는 그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내란 업무 사건, 그게 재판 중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RO에 대한 공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이석기 의원이나 그 외 나머지 몇 명이 내란 업무를 했다라는 제소만 했지. 네. 반국가 단체를 조성했다든지 또는 이적 단체를 구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RO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판단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주변적인 사실관계로서 판단하겠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RO를 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제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헌 정당 제소라는 가장 그 강력한 헌법적인 어떤 그 제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그 외 나머지 그 진보당의 강령이나 또는 그 관련된 그 자료들을 분석한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이거나 또는 법무부의 그 관점이죠. 그게 사실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당의 강령이 어떤 그 반국가적인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법무부가 해석하건대 또는 그 TF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가능성만으로 어떠한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제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의 출발이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보고 정부가 결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최소한 사실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이석기 의원에 관련된 그 내란 업무 사건, 그게 출발점이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불가능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거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리 판단을 주로 하는 거죠? 네, 주로 이제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어떤 절차거든요. 예.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면은 민사소송법에 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경우에 그 증거 법칙이 그렇게 철저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형사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청구가 근거도 미약하고 성급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는 헌법학자들 중에서도요. 네. 이석기 의원 건은 형사 사건이고 네. 또 정당 해산은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별개로 가도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시던데요. 이론적으로야 별개로 가도 됩니다. 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기에는 가장 좋은 절차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유일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크고 그런 만큼 나중에 사후적인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이론적으로야 어떻게 되었든 일단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위원 정당 심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도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대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 헌법재판의 문제를 별다른 잡음 없이 처리를 하려면은 보다 명확한 그런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교수님. 네. 수화기를 조금만 좀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형사재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그 형사재판은 1심 판결을 의미합니까? 최소한 1심 판결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옳겠죠. 네. 이제 1심 판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심을 이정비 재판관이 맡게 되셨던데요. 예, 이정비 재판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법조계 쪽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중요한 어떤 사건들에서는 좀 진보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놨던 재판관이죠. 네. 뭐 광노현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서 사후 매수죄를 위헌으로 판단하신 분이기도 하죠. 네. 뭐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후 매수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의견에 안 간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죠. 뭐 상대적인 진보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 주심이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칩니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대체로 이제 주심이 하는 역할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정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일반 개략적인 결정의 방향 정도 정하는데요. 네. 이제 뭐 그런 정도 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가 영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만들어낼 것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다른 사건만큼의 영향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실무를 주도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네.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헌법재판소에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분류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네. 이 사건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건을 결정할 때는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듣기로는 그 기간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동안의 정치 과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라는 그런 훈시 규정을 지키겠다는 거는 최소한 180일 이내에 서둘러서 결정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 아무래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올 것이고요. 네. 네. 지금 문제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정당 제청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제대로 확정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은 바로 법원에 이석기 의원 사건의 판결 지침을 내리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네. 과거 광노현
그 교육감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미리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 대법원의 판결문이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 인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돼버렸죠. 지금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참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 그 우려를 벗어나려면은 헌법재판소는 되도록이면은 이 사건의 결정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걸어놓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양쪽을 다 걸어놓음으로써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의 180일 따져보면은 내년 한 5월쯤이 될 텐데요. 네. 지방선거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런 음모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치적인 결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판 기회 같은 것들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가 가처분 심리도 별도로 요구를 했던데 이거는 네.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조치고 급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가 요구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사안들을 가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부 요구로는 3분기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번 달 15일 전에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보조금 부분 정도는 가벼운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가입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실질적인 정당의 운영 자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만 수용을 하고 일부는 기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진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진보당의 기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을 놓고 이렇게 예상해도 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근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정당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처분으로서 국고 보조금 지급은 일시 중지시킨다.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여러 관련 입법들 가운데요. 정당 해산 시에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확정시키는 그런 법안이 있던데요. 이게 이게 정당 해산하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별개인가 보죠? 사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5.16 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는 정당 해산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헌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헌법에서 이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적인 판단에서는 그러니까 정당 해산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위원 정당 해산의 문제와 의원직 상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물론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들은 이론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지. 네.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키느냐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과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 판결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같이 했습니다. 나치의 후신이라는 예. 정당만이죠. 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독일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치 청산이라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소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 참조할 사안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원직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고민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논란거리를 차단한다는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새누리당이 뭐 절대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네. 과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결심하면은 이 법은 만들 수 있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그 입법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또 하나의 법률이 그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이던데요. 네. 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헌법 21조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요. 보장하고 있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단체들을 얼마든지 만들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반국가 단체라는 어떤 그 표지를 가지고 그 정부가 그 국민들의 그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는 단체 결성의 자유 같은데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예비 단속에 비슷한 그런 그 폐해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 그 범죄단체 구성죄라든지 뭐 형법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국민의 그 결사의 자유를 그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새누리당이 뭐 이 시민단체 일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해산법을 어떻게 요건을 만들지는 뭐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 추진했던 유사한 법률안을 보면은 법원이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거는 동어 반복이죠. 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단하면 그는 당연히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을 계속하면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뭐 그렇다면은 그 조직의 존재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규제이자 동시에 그 국가의 권한을 너무 강력하게 부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길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였습니다.